베트남의 본격적인 개방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특히 산업화의 거센 바람 속에 건설 경기는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격변의 시대에 베트남 산업화에 뛰어든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도 1999년 최초의 가스 처리 플랜트를 건설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는 최초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성공리에 건설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앞으로 이어질 국제 건설 사업 참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초석을 만들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4월 이 공동성명에 그러한 성과는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맺으면서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베트남 수출길을 다졌던 노력의 결과였다. 서명한 양국 그리고 1997년 플랜트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플랜트 건설에 성공을 얻은 자신감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단순히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설비는 물론이고 완전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플랜트 건설. 이번 목표는 베트남에 건설될 동남아 최대 품위 비료 플랜트였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베트남에 세워질 비료 산업에 주목한 것은 향후 정유 석유화학 부분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었다. 비료 생산은 크게 나누어 암모니아 구역에서 생산된 암모니아 가스와 탄산가스를 원료로 요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천연가스를 암모니아 가스로 만드는 공장으로 나뉘는데 우리의 기술력은 그것을 만드는 데 충분했다. 만성적인 비료 수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꼭 필요한 플랜트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새로운 비료 프로젝트를 수행할 플랜트맨이 베트남에 투입됐다. 그는 당시 해외 영업을 담당했던 박희석 상무였다. 이 넓은 대지에, 이 넓은 땅에 농민들이 원활한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소득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은 그런 베트남 쪽에 저희가 돌려줘야 될 그 마음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빚이 있던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꼭 성사시키고 싶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이었던지라 베트남 관료들과의 접촉이 진행됐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비료 플랜트에도 호주 등 외국 투자자들이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플랜트 전문 업체들 역시 베트남 국책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삼성 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자와 정부와의 천연가스 가격 협상이었다.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비료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공급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고 서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지루하고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집념 하나로 프로젝트에 매달려온 플랜트맨들에겐 3년 동안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였다. 프로젝트만 가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한 3년 이상을 쫓아다닌 프로젝트인데 궁극적으로 투자 철회가 돼서 사업이 없어지는 입장이 됐으니까 답답했죠, 심정이. 자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비료 플랜트 건설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고민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의존해 있는 베트남에서 비료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이었고 그런 판단이 든 이상 비료 플랜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또다시 베트남 정부의 건설성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당시 박희석 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 산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에겐 산업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바로 한국의 발전상이었다. 베트남의 중요 간부들을 한국으로 초청,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시켰다. 특히 비료 플랜트를 토대로 석유화학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 발전 모델을 보면서 비료 플랜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품위적 비료 플랜트 건설에 직접 투자 결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2001년 6월 15일 계약이 체결됐다. 총 공사 비용 3억 5천만 불.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태리 테크닙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7개 서방 선진국의 기자재만 사용해왔던 베트남에 이번 품위 비료 플랜트의 경우 한국 기업의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서방 선진국 G7 국가의 기자재만 공급이 됐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최초로 한국산 기자재가 베트남에 진출했다는 데 그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부지로 선정된 것은 호치민시에서 70km 떨어진 남동 해안 푸미 지역. 본격적인 비료 플랜트 건설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 이 일을 맡은 플랜트맨은 당시 토목공사의 책임을 맡은 하창조 팀장이었다. 처음 도착한 공장 부지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상한데 이게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맹글로브 숲과 늪지뿐이었다. 심지어 고깃배까지 떠다니는 늪지에 수만 톤의 공장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할 노릇이었다. 좌우로 보이는 것이 바닷물하고 늪지하고 그다음에 맹그로브 숲, 갈대처럼 높은 풀들이 감싸져 있어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처음에 할 때 참 깜깜했었죠, 사실. 그러나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항만 시설이 가까워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질까지 바꿔야 하는 엄청난 사업. 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도 부담이었다. 게다가 1년이면 6개월 이상 비가 쏟아져 마를 날이 없는 그야말로 칠판한 땅이었다. 맹글로브 숲과 한없이 빠져드는 늪지. 측량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의 플랜트맨들은 이렇게 무겁고 힘겹게 품위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딛어야 했다. 측량이 끝난 후 집안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선 늪지에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쌓아 단단한 땅으로 만드는 길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 흙을 쌓아두고 그것이 내려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작업은 6개월 이상 계속됐다. 당시 집안 안정화를 위해 늪지에 쏟아부은 흙의 양이 무려 10톤 트럭 3,000대 분량. 땅을 갈고 흙을 덮는 일을 지치도록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흙을 퍼내는 도중 무언가가 폭발한 것이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한 게 바로 그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하던 모든 작업을 멈추고 원인부터 찾아내는 일이 우선이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작업을 하면서도
그 직원들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상당히 그 가슴 졸이면서 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곧바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그리고 폭발 원인이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의 흔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이 전쟁터였었기에 지뢰가 많다는 소문은 허다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눈앞에 나타난 불발탄을 보면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플랜트맨들. 이곳이 전쟁의 상처가 깊은 베트남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집안 다지기를 뒤로 미루고 지뢰포탄 제거 작업을 우선 해야 했다. 동시에 이어져야 하는 작업은 늪지에 물을 빼는 일이었다. 워낙 습지와 늪지가 지천인데다가 공사 현장 내에 커다란 호수가 2개나 있었기 때문에 배수의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다. 기계적인 힘으로는 역부족일 만큼 어마어마한 물을 빼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목팀은 배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곳 동남 해안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바다라는 사실에 플랜트맨들은 주목했다. 인력, 원력을 계산해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이용하자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었다. 물이 그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물을 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현장 외곽으로 약 2km에 걸쳐서 코파댐을 만들고 완전히 간조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물길을 터서 그 물을 그 빼내는 걸로 공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댐을 만들기 시작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 해안을 이용해 일사천리로 댐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둘 수 있게 했다. 시간을 요하는 일인지라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이의 시간,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을 면밀히 계산, 다양한 가설을 세워 현실화시키는 과학적인 접근이었다. 그 원리는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바다에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 시 댐을 터 물이 쏜살같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엎친 데 겹친 격, 악천후까지 플랜트맨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시간과의 싸움인지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둑을 터뜨렸다. 성공이었다. 물의 압력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시원스레 물이 빠져나갔다. 과학적인 접근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모든 플랜트맨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마지막 그 물길을 트는 순간 너무 감격을 해서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고 이 현지 그 베트남인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을. 그리고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땀으로 다진 늪지가 플랜트맨들의 꿈의 구장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집안이 너무 약해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을 수 없었던 8개월이 지나고 집안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시공 작업에 돌입했다. 이제 설계된 대로 비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일이 시작됐다. 이 일의 책임을 맡은 이는 토목건축 설계 담당인 탁성현 과장이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흔히들 말하는 말뚝박기. 시설물을 지탱해줄 파일을 박는 일이었다.
큰 구조물의 경우 총 800여 개 정도의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파일이 땅속 깊이 박혀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계산한 목적점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깨져나가는 것이었다. 깨어진 사각의 파일은 계속 발견됐다. 파일이 땅속 깊이 뿌리 박지 못하면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 안전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박아야 하는 파일 수는 총 9천여 개. 1차로 파손된 파일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3차로 계속 파일 파손본이 늘어 전체 파일 중에 3분의 1가량의 파일이 망가져 나간 것이었다. 일단 사업주도 의심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니까 이 파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베트남 정부가 감독 감수를 맡긴 업체의 전문가들을 만나야 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파일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교체하는 데 허락을 받아내야 했다. 모든 상황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 하나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그들의 결정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플랜트맨들이 제시한 것은 사각 파일을 원형 파일로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생산가는 물론이고 심해 지탱력에 있어서도 원형 파일이 탁월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원형 파일로 모두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체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에서 거의 쓰지 않은 원형 파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이다. 결국 베트남 전국에 있는 공단을 찾아다녀 원형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아내 기술 이전을 시켜주기로 했다. 파일 제작 기술자를 공장에 투입해 원형 파일을 생산해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원형 파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생산업체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원형 파일 제작은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원형 파일 제작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베트남 건설업 발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9천여 개의 파일을 박는 작업이 시작됐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만 평의 부지에 아파트 1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파일이 뿌리를 내리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1차 수금 시기가 가까울 무렵 감독업체가 느닷없이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다시 파일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감독자들. 그들의 판단으론 파일과 파일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질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공사 현장 사무소로 몇 장의 팩스가 들어왔다. 감독업체에서 보낸 것이다. 파일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1.5m 간격으로 세워진 파일. 그들이 제시한 파일 간격은 6m. 만약 1.5m를 고수하려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1차 결제액만도 $10,000,000. 거기에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 납기를 맞출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서울 본사에 곧바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플랜트맨들은 1.5m로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m와 1.5m의 차이는 서로 다른 국제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사실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의 플랜트맨들은 1.5m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증빙을 할 수 있는 논문이나 학설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박성현 과장은 그것을 증명해줄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서관을 아무리 뒤져도 시원한 해법을 제시할 학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도서관에 파묻혀 있기를 일주일, 파일 받기에 관련된 논문 하나를 발견한다.
타일과 토질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외국 학자의 논문이었다. 박성현 과장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논문 안에 다 있었다. 저자는 랜돌프 교수, 호주의 학자였다. 그 길로 날아간 호주. 만약에 여기에서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랜돌프 교수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토질역학을 강의하는 학자로 파일 전문가였다. 지금은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심정 그 자체였다. 랜돌프 교수는 기꺼이 문제 해결에 나서줬고 타일의 간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랜돌프 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의 주장은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해도 평균 치마율 25mm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9mm의 치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설계 시공 작업에 들어갔다. 총 60여 명의 설계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비료 플랜트의 형태를 가시화시키기 시작했다. 특히나 비료 플랜트에서는 복잡한 배관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총 배관 길이만도 15만 미터. 천연가스를 암모니아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알갱이 우레아 요소 비료로 만들기까지 총 1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땅 위에 세워지기도 전 설계 기술 하나로 화면 위에 품위 프로젝트가 먼저 건설돼야 하는 것이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어느새 플랜트의 골격이 올라가면서 늪지었다는 사실을 알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품위는 달라지고 있었다. 현장 감독을 맡은 서효원 소장, 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은 실력자다. 건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 감독은 안전과 불량률을 줄이는 것.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되기 일쑤다. 그런데 서효원 소장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용접 불량률이었다. 불량률의 한계는 3% 정도인데 그보다 웃돌아 4.9%까지 올라간 용접 불량률이 좀처럼 줄지를 않는 것이다. 15만 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배관은 플랜트의 동맥과 같은 것인데 그것의 불량률이 낮춰지지 않으면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배관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대두했다. 배관에 이제 불량이 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 중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거니와 큰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실제적으로 공사 중에서는 그 배관의 불량 때문에 후속 공정이 진행이 안 되는 기계 설치가 안 된다든지 테스트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량률을 줄이는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확보된 숙련된 용접기 숫자 130여 명이 고작 이 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400명이 넘는 숙련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외국의 숙련공을 채용할 수도 없어 플랜트맨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습하고 더운 날씨에 1년이면 반은 비가 내리는 기후 때문에 생산성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과연 어떻게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플랜트맨들에겐 단비 같은 묘안이 그 어떤 시기보다 절실한 때였다. (2003년 4월) 품위 플랜트 공사 현장은 조금씩 플랜트의 외형을 갖춰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2년 가까이 생활한 플랜트맨들에겐 이제 가장 어렵고도 힘든 숙제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겨우 바닥만 만들어 놓은 상태의 프릴링 타워를 세우는 일. 과연 비료 생산에 그토록 중요하다는 프릴링 타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프릴링 타워는 우리아 요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공장으로 높이 98m, 지름 26m의 콘크리트 탑이다. 워낙 대형의 탑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것이 플랜트맨들에겐 큰 일로 남겨졌다. 탑 쌓기를 책임진 플랜트맨은 건축 설계 담당인 박지훈 대리였다. 바닷속에 매장된 천연가스로 암모니아와 CO2를 생성한 후 그것을 액화 상태의 우레아로 만들어져 모여지는 것이 프릴링 타워다. 그곳에서 액화 상태의 우레아를 낙하 분사시켜 입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암모니아와 CO2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낙하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구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타워가 바로 이 프릴링 타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비료 공장의 상징적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말이 98m지 무려 12,000톤의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작업이 플랜트맨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싸느냐 하는 공법의 문제였다. 프릴링 타워를 세우는 공법으로 채택된 것은 슬립폼 공법. 콘크리트를 쉬지 않고 쌓아 올려 한치의 틈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98m까지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공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야 했다. 날이 갈수록 프릴링 타워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정한 크기의 입자의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450명의 인원이 탑에 매달려 콘크리트를 쌓아 올렸다. 공사 기간만도 무려 40일에 이르렀다. 마침내 탑이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 프릴링 타워 안에 설치해야 하는 버켓룸 제작이었다. 버켓룸은 요소 비료를 낙하시키게 하는 프릴링 타워의 핵심 장치. 그러나 그것 또한 1,00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일 역시 대규모 공사였다. 결국 버켓룸을 프릴링 타워 안에서 제작해 80m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1,000톤에 이르는 기기를 80m 위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었다. 버켓룸이 완성되자 그것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버켓룸을 케이블로 연결한 뒤 그것을 24대의 유압기를 동원해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1,0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버켓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과연 목표점이 80m 이상으로 안전하게 올려질 수 있을까?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6일 동안 이어졌고 무사히 목표점까지 버켓룸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다. 버켓룸을 내려놓을 지지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토록 어렵게 버켓룸을 올렸고 공중에 버켓룸이 떠 있는 상황. 어떻게든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과연 이 미궁석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문제는 지지대의 철근이었다.
그것이 있어야 공중에 떠있는 버켓룸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버켓룸을 80m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 그런데 버켓룸을 올리기 위해 구부려 놓았던 지지대 철근에 모두 금이 간 것이다. 무려 70%의 철근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모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좌절이었다. 과연 상공 80m 위에서의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고비고비를 넘는 플랜트맨들에게 베트남의 밤은 칠흑같기만 했다. 그러나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 모두 프릴링 타워 80m 위에 매달려 공사를 시작했다. 모든 철근을 새 것으로 바꿔나갔다. 결국 1000톤을 지지할 수 있다는 지지대가 완성되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버켓룸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안착이었다. 12,000톤의 탑을 쌓고 1000톤의 버켓룸을 올려놓으니 그 무게의 고통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플랜트맨들은 결국 완성된 프릴링 타워를 보고야 말았다. 가장 어렵다는 프릴링 타워의 건설과 함께 푸미 비료 플랜트는 완벽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시운전 날이 밝았다. 그런데 전 플랜트가 정지되는 셧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기기 어딘가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또 한 번의 위기였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유라를 보기 위해서 다들 모여서 긴장감 속에서 시운전을 했지만 서서히 운전되던 공장은 바로 셧다운에 들어가 버린 거죠. 푸미의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찾아낼 길이 없었다. 사실상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 20만 평 위에 세워진 수많은 기기들에서 결함을 찾아내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찾는 격 완전 오리무중이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메인 컴프레서 이외에 어떤 주변 기기들 밸브나 컨트롤 밸브나 예를 들어서 라인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2주 동안 돌려보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머리 맞대고 정말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는 기계 잘못이라고 제작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급기야 기계 제작사 지원들까지 동참해 문제를 찾아내야 했다. 어떻게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낱개 안의 공장을 베트남 정부에 넘길 수 있는 상황. 결국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CO2 압축기였다. 요소 비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의 일부는 암모니아 압축기로 가고 또 그 일부는 CO2 압축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에서 요소 비료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압축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이다. CO2가 없이는 액화우레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았다. 원인을 추론해냈으나 기계를 해체하지 않고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플랜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계를 해부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결국은 CO2 압축기를 뜯어보기로 했다. 마침내 압축기가 속내를 드러내고 결함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 기계를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떼어내야 할 기계의 일부가 붙어 있을 거라고 판단한 플랜트맨들.
예상은 적중했다. 그들은 압축기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조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랜만에 플랜트맨들의 표정이 풀렸다. 일을 해결했을 때의 짜릿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다. 함께 고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동지가 됐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3년 가까이에 제 젊음을 투자하고 현장에서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시운전에 도전했다. 1.4mm에서 2.8mm의 요소 비료가 90% 이상이 돼야만 성공인 것이다. 과연 그들의 마지막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인가? 마침내 푸른 기둥의 프릴링 타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은 그토록 염원한 우리 아를 보게 될 것인가? 드디어 기계 위에서 눈처럼 우리 아가 날리기 시작했다. 감격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2004년 6월 4일 그들은 백색 비 속에서 환희를 감추지 못했다. 이토록 희고 고운 비료를 만들기 위해 3년간의 시간과 그보다 더 소중한 정열을 베트남 늪지에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 한국의 자랑스러운 플랜트맨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플랜트 산업은 축적된 우리의 기술과 역량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거대한 수출품이다. 늪지 위에 사막 위에 세워지는 한국의 플랜트는 그 위용에 찬 자태로 우리의 자존심을 당당히 세계 속에 세워줄 것이다.